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입니다. 2026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시사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수사, 자체 수사 종결,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 공급, 이게 이제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밸런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언밸런스라는 게 한국말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밸런스는 균형이 잘 맞는다. 언밸런스는 균형이 안 맞는다. 불균형입니다. 언밸런스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의 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 행정경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청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검찰청에서 하던 모든 일을 경찰에서 전부 다 하게 되면은 행정경찰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일을 몽땅 경찰서에서 하고, 다른 기관도 만들어서 분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업무량이 많으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옛날 속담이잖아요.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우체국에 집배원을 해봤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 집배원들도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가 없고 전부 다 발로 걸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집배원, 지금의 우체부 배달부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배달하지 않고 땅속에다가 묻어버린다든가.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봐야 돼요. 검찰청이 있고 경찰이 있어도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처치하기 곤란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러한 사건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업무량이 많으면은 경찰청을 지금의 2배로 직원을, 경찰을 뽑는다든가 해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돼야 되는데, 밸런스, 균형이 돼야 되는데 언밸런스, 불균형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 검찰청, 경찰 이렇게 여러 군데의 수사기관이 있을 때는 서로 견제 기능이 있고 또 보강 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권이 서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자신이 수사를 마감하는, 종결하는 일도 없고, 종결을 하려고 하면은 검찰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수사 종결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경찰에서 함부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사건을 사건을 종결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청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언밸런스예요. 그게 이제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검찰청, 경찰 있을 때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면은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수사기관이 경찰 하나만 딱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쪽으로 너무 몰린다는 얘기는 너무 편중돼 가지고 언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요. 모든 수사권이라든가 모든 수사 종결은 경찰만이 올 권리를 갖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바라는데 경찰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건 하나 가지고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모든 그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사계의 분야에서는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된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그전에 그 총선을 할 때 국회의원 뽑았을 때 지금의 그 언밸런스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수는 적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 뭐 수십 번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툭하면 뭐 탄핵을 하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제명을 하자,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국회의원을 그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을 언밸런스가 안 되게 적당하게 골고루 뽑아주었다면은 탄핵 소추를 못합니다. 그 의원 정족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은 탄핵도 못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고 해도 함부로 못하고 법안 처리 같은 거 단독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는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에는 언밸런스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입법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밸런스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 그건 누구 책임인가? 국민 책임이지요. 우리가 총선할 때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민의당이 보기 싫다. 민주당이 보기 싫으니까 그쪽에 국회의원 뽑지 마라 해서 몰아줄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을 300명이라고 내면은 민주당 150명, 국민의당 150명 이렇게 맞춰주면은 국가 발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그게 적절한 균형, 국회의원의 정치적 밸런스다. 제 생각에는 검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만들지 말고 별도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경찰의 그 업무량이 폭주하지도 않고 언밸런스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게 이제 밸런스입니다. 입법, 사법, 삼권 분립 제도라는 자체가 밸런스를 맞추는 제도예요. 어느 한쪽이 언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고 불균형이 되면은 오늘날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국회 입법 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이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힘이 세다 하면은 국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 힘이 똑같아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으로 소속시키지 말고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서 사건 분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검찰청 이렇게 네 군데를 똑같은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사건 분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사이버 사건도 많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AI 지금의 그 문명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에 그런 그 수사기관을 더 많이 기관을 만들어야지 있던 수사기관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만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경찰, 그다음에 검찰청 둘이 해도 지금 부족해요. 검찰청 말고도 다른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일단 검찰청까지 없애버린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서 함부로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직원을 건드리지 못하게 사건 분립,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검찰청 이렇게 네 개를 사건 분립으로 만들어서 힘이 똑같게 만들어줘야 한다. 옛날에 그 검찰총장이라든가 직원들을 국회 그 청문회에다가 불러서 나는 법무부 소속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어느 소속기관이 아니고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서 국회나 행정이나 똑같은 그 레벨 수준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검찰청을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두 개. 그렇게 증가를 해야지 지금 없앤다는 것은 날로 그 범죄 수사가 증가하는 마당에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그 검찰청이 없어지면은 10월달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검찰청이 없어지면은 앞으로 경찰이 모든 수사권과 권리를 다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수사권을 끝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이 수사 의뢰를 하면은, 옛날에는 검찰청이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너무 경찰 혼자 하다 보면은, 업무량이 많다 보면은 3년,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작용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기 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내고,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주택난을 공급을 한다.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청계천이 복개돼서 지상 고가도로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서울 청계천을 복구를 했잖아요.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여름에도 서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만 있는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숲이 있고 개천이 있는 지역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독작용도 있어요.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이 병이 안 걸린다, 폐병 이런 거, 호흡기 질환이 많이 안 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청계천을 그 전에 서울의 청계천을 전부 다 콘크리트 덮개를 덮어서 복개 공사를 해서 고가 도로를 만들어서 청계천이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을 복구를 했잖아요. 그래서부터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서울 관광을 많이 왔습니다. 아유, 서울에 청계천을 복구했는데 관광 구경을 가자 해서 강원도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내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 내려가면은 당신 서울이 어떻게 살아? 강릉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여기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면은 숨을 쉬기가 어렵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힌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상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항상 적응이 돼서 이 공기가 나쁜지 숨이 막히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시골 사람은, 강원도 같은 데는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나빠서 기침이 나고 숨이 막혀서 숨을 쉬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강원도 강릉 사람이니까 직접 고향에 가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청계천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의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관광지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용산공원도 그렇게 개천이 흐르고 서울에서 가장 중심적인 녹지지대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용산공원을 전부 다 주택조를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지어가지고 임시 반뜰하게 주택 공급난이 좀 해결된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은 또 수도권에 주택난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맨날 그런 식으로 반뜰을 좋아졌다가 또 주택난이 생기고 할 때 나중에는 집 지을 공간이 있나요? 없게 됩니다. 결국은 집 지을 땅도 없게 되고 주택난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서울에 사는 녹지대는 점점 없어지고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삭막한 콘크리트 회색 도시에 살게 된다 하는 오명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시 정비 계획,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그 집 지을 땅을 새로 만들어서 짓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땅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산악지대가 70%고 평지는 없기 때문에 전국을 생각해도 집 지을 새로운 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 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택난을 공급해야 된다. 항상 저도 서울에 살 때 빌라를 사가지고, 그 빌라 단지가 재건축되는 바람에 제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재건축, 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남는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수익 환수 제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로소득으로 재건축하는 바람에 이익을 독차지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뺏어가겠다. 그래서 재건축 환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이 지금에 잘 안 됩니다. 재건축 해봐야 마이너스다.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고 재건축 해봐야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오래 50년 100년 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살자. 그렇게 돼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언밸런스가 돼서 오래된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돼 가지고 국민이 아파트 붕괴로 인해서 전부 다 죽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하면은 이익이 돼야 재건축을 하는데 마이너스 되고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재건축하는 그 건축 회사도 와서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없다. 또 주민들도 아파트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남는 게 있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인데 보수,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국가에서 불로소득은 10원 한 장도 국민한테 이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정책은 언밸런스 정책이다. 이게 돈이 돌고 돌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봐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고기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요즘에 뭐 술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아 가지고 술 소비가 줄었다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술을 안 먹어서 술 소비가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술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래서 술 소비가 감소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도 재건축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1세대당 억대를 벌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재건축이 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주택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새로운 택지 공급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있는 녹지를 주택으로 바꿔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정책은 언밸런스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을 주축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야 그게 밸런스 주택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재건축 불로소득을 국가 재건축 회수 정책을 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은 남는 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회수를 해서 가져간다. 그 다음에 건설 회사에서 나와서 재건축했을 때 수익 타산을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건축 회사도
주민들도 노.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보면은 뭐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저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고층으로 재건축을 해서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어야 국민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소고기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담배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국가 경제 순환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요즘 돼지값도 많이 올라가고 농산물도 많이 올라서 식당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요 동네에 살지만은 순댓국을 먹으러 가면은 전부 다 폐업해서 없습니다. 옛날에는 돼지값이 싸니까 순대 뭐 10,000원 이렇게 받아도 이익이 남았는데 요즘에 돼지도 비싸고 해서 재료가 비싸니까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전부 다 가게 임대합니다. 천지잖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에는 환경 파괴 때문에 먹고 사는 음식 종류의 가게는 앞으로 붕괴가 된다. 가장 하기 힘들다.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뭐 중국의 배추가 발암물질을 섞어서 신선도를 높인다 하는 것이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렵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면은 먹고 죽더라도 싼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 김치는 비싸니까 중국산 김치를 식당에 가도 있고 식당에서 국산 김치를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나요? 남지 않으니까 망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든 뭐 가정이든 먹고 죽더라도 그냥 죽을 수 없다.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먹고 죽더라도 먹겠다.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쥐약 살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굶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음식을 알고도 발암물질이 있는 중국 배추 김치를 못 먹고 죽는 것보다 먹고 죽더라도 그게 낫다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 거라도 사 먹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국산 배추가 비싼데 국산 배추로 식당을 운영하면은 망하는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주택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언밸런스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나라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하지 말고 오직 언밸런스 정책인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언밸런스 정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80% 정도 한다면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집을 짓는 정책 한 20% 정도 믹서를 한다면은 그게 밸런스 정책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불로소득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정책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언밸런스 정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녹지대가 없게 되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개천을 세멘트 뚜껑으로 곱게 덮어서 고가도로를 만들 수 있었지요. 거기는 개천이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니까 가능했지만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에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된다. 그러면은 용산공원을 다시 청계천처럼 복구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청계천 개천을 복구할 때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만일에 용산공원을 집을 지어서 전부 다 분양을 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국가에서 개인 소유 주택을 사가지고 다시 용산공원으로 복구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팔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나요? 개인 소유는 안 팔겠다 나는 하면 그만이에요. 복구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녹지대가 없는 삭막한 한국의 수도다, 서울이다, 이런 오명을 나눈다는 얘기죠. 한 도시를 볼 때 한 도시의 녹지지대가 몇 프로 있고 주택이 몇 프로 있고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무시하고 녹지대를 거의 없애서 녹지대가 없다 하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병이 많이 걸립니다.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녹지대가 있으면은 그 도시의 기온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더운 이 녹지대가 많은 도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몇 도 낮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깨끗해져요. 나쁜 공기 중에 떠 있는 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이 푸른 숲, 공원, 녹지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활동에도 상당히 기여가 높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답답한데 용산공원의 둘레길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자 해서 가까운 용산공원의 우거진 숲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정서가 함양됩니다. 기분 전환, 마음이 안정되고 거기에 앉아서 대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제공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